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혁입니다. 네, 저희 방송이 벌써 7개월째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촬영한 방송은 내년 새해에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촬영일 26일이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한숨으로 소회를. 이번 주랑 다음 주랑 다른 게 무엇인가. 네, 신성미 선생님부터. 이 그러게요. 방송 출연하시고 네. 곤란한 상황도 많이 겪으시고. 네네네. 이걸 계속 제 인생 최대의 난관인데 소회 한번 많이들 해주세요. 도와주셔서 잘 버텨내고 있고 그게 7개월째 버텼다고 생각하니까 대견하네요. 주변에 반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분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상담사분들이 이런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자기 주장성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특히 김태형 선생님 연락처 아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네. 친하냐,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른다.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거 거짓말이잖아. 모른다고까지 하신다고요? 잘 모른다. 근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런 얘기 알려드리면서 몇 개월 지났고요. 또 몇 개월 좀 지나니까 실제 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 주변은 이제 개인 심리학적으로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 사회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나? 이 부분들을 많이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상담사 분들은 김태형 선생님 왜 좋아하세요? 사실 이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책에 사실 한 권이면 한 5페이지 아, 그렇구나. 정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거의 대부분 책들이 외국에서 온 거니까 우리나라 자체를 연구한 건 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을 사회 문제하고 연관 짓지 않고는 도대체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상담사 선생님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선생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 윤석열 치하에서 지금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죠. 힘들었던 한 해. 그러다가 12구 참사도 있었고 해서 여러모로 착잡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세계적 판도에서 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변화가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국가에 그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이 다 떨어지고 이제 싸우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내년에는 좀 다른 새해가 되지 않겠나,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때문에 내가 책을 못 썼다는 거. 뭐 바빴어. 바빠서 책 쓸 시간이 윤석열 심리 분석하시다가. 그러게요. 이 사람 저 사람 심리 분석이나 하고 앉아있다가 지금 책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래도, 본업을 하지 못하시고. 예. 그래도 1월에 발간되는 책이 있다고. 네, 1월에 하나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이미 써놓은 거죠. 소개를 해주세요. 제목은 아직 안 정해졌죠? 네. 가제. 가제? 네.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네, 물론 절대 저 이름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내용은 제가 여태까지 주류 심리학, 미국 심리학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는데 각 책에서 조금씩 비판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럼 네가 주장하는 심리학 이론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학 개론서인데 기존에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뭐 주류 심리학, 미국 심리학하고 많이 다른 내용이 다른 그런 어떤 심리학입니다.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팔리겠죠? 아니요, 선생님 지금 유명세로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많이 읽어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책 소개하는 방송 하나 찍겠습니다. 맹고는 한 해 어떠셨어요? 저는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랑 싸우다가.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부터 싸웠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반째 싸우고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 1년 차가 막 10년 같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정말 한 달 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매일 그 사건이 막 음. 발생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촛불이 시작된 이후에는 희망을 많이 찾았습니다. 네. 네, 힘도 많이 난 역시 상태고. 가도형이시군요. 네, 거리에 있어야 또 힘이 나는 스타일. 이런데 잘 안 맞습니다. 방송에서 빼주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1월에 또 새 방송 시작하시잖아요. 새 방송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김태형의 세상 읽기라 해서 세상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을 읽는데 뭐 여태까지 이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도 그렇고 국내 쪽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근데 세상 그러면 국내만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간다 그러면 뭐 외국, 미국, 뭐 유럽, 남미, 뭐 이제 전 세계 돌아가는 거. 지금 세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국제적인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국내 문제는 어느 정도 이 올바른 입장과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국제 문제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그렇죠. 관점에 많이 이제 휩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미국 중심으로 한 그 엉터리 뉴스가 한국을 도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리는 그런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걸 하게 됐고요. 네. 뭐 국내 문제도 다루긴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국제 문제를 많이 다룰 거고 우주까지는 아직 안 다룰 거고 너무 광범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송에 또 하나 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미천이 떨어져서 할 말도 별로 없고 사회를 보면 조금 말을 적게 해도 되지 않을까. 질문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맹구 라이벌로? 아니요. 그러면 사회자 대결이네요, 지금 선생님이랑. 대결이 안 되고 저는 별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질문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맞죠?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제 알량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전문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제 직접 네, 사연을 보시고 네. 김태형의 세상 읽기 채널 어디 채널에서 방송하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주권 방송하고 네. 통일시대 TV하고 민플러스하고 일단 세 군데에서는 네. 동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1월 달부터 첫 방송을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 이제 심리학에서 국내 정세에서 이제 세계 정세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다실 것 같아요. 선생님 모르시는 게 뭐냐고. 뭐 하시는 내 분이냐고.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시고요. 청남 격주 1회 촬영되고 있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네, 1부는 한국사회분석, 2부는 메일로 받는 사연 상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번에 사연 없다고 하니까 되게 짧은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짧은 사연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시거나 고민되시는 거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난 방송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이세벽이님, 크크크, 민주노총, 솔직히 문통 만만히 보고 니들 안 개겼냐? 니들 협박하고 저쪽 당과 손 안 잡았어? 이것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니들 정의당과 똑같은 짓거리 했잖아. 아 진짜 뒤지고 싶나? 나 이거 읽어도 되는 거야? 대선 때 니들 어떻게 했어? 솔직히 이재명 편 들었어? 어디서 억울한 척해? 니들 당해봐! 네, 이런 댓글이 몇 개 달렸더라고요. 민주노총이 지난 정부 때 문재인 편 안 들고 너무 심하게 공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도 지금 노동법 2조 3조인가 하여튼 뭐 그 개정하는 거 지금 농성하고 그 시위를 하시는데 민주당 사 앞에서 그 시위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거와 관련된 비판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민주당만 압박하는 민주노총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그거 보시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 그 방송의 업로드됐어요. 댓글입니다. 그 방송 잘 못했던 얘기. 안 보신 것 같아. 어. 민주노총에 대한 이런 반감이 거세게 있는 분들. 그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악마화를 시도해 왔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지속됐다는 거예요. 우군으로 획득하기보다는 노동계라든가 진보 진영을 좀 적대시하는 듯한 경원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진보가 뭐 소위 이제 싫어하시는 정의당 같은 약간 변질된 진보 그리고 그 나머지 진보는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민주노총이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민주노총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노동운동 자체를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거고. 그건 결코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 간단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민주당도 고쳐 쓰시는 우리 국민들인데 민주노총이 아쉬운 점이 있으면 민주노총도 고쳐 쓰면 되죠. 그렇죠. 네,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하셔서 의견도 내시고 좀 그런 넓은 마음 이런 거 좀 가지시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어쨌든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좀 내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레슬리 우님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유난히 좋은 방송이에요. 해외에 살고 있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걱정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믿음직하고 희망이 생깁니다. 기운 빼지 말고 다시 매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자고요. 모두 화이팅! 네, 하셨어요. 좋은 댓글이라 가져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희망을 좀 얘기하자. 그 다음 대안을 찾자. 이런 얘기들에 이런 또 희망의 댓글을 남겨주셨나 봐요. 수박치킨님, 요즘 막연했던 답답함과 궁금함이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알게 됐어요. 퇴진 이후에 대한 전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랬던 거네요. 분노만으로 투쟁하고 지속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노를 에너지로 이렇게 투쟁하는 거는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에 부딪히죠. 네, 오래 못 가죠.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그런 게? 분노만 가지고.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화가 나셔가지고 화풀이하러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마음,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건강한 분노일 수도 있는데 진짜 화풀이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혹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그런 분들은 이런 데서 해소할 게 아니고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 분노를 해소할 필요가 있죠. 네. 아무래도 해소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집회 나오셔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비를 붙으면은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네, 악랄하게 합니다. 근데 이 주체를 못 하시고 네. 싸움을 직접 거시거나 이런 분들도 곤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운동을 해야 네.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댓글 요 정도 하고요. 26일 속보가 떠가지고 그 내용 잠깐 다 자르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면 되면 다시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로 추정되는 여러 대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이제 왔다가 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정황이 있었고 우리 공군이 그거에서 대응을 하려고 격추 시도를 했죠. 전투기를 띄우고 100여 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 아니고 총이겠죠. 총을 쐈는데 기관총. 기관총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사일을 100발 전쟁이죠. 네, 전쟁이죠 그러면. 하여튼 전투기가 100여 발을 쐈는데 격추는 실패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공군기가 그 대응하러 출격했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들이 폭발 지경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인기 하나 못 잡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 사건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부터 저는 약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의심하고 봐야죠. 그렇죠.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자꾸 이게 내가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이게 참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워낙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쵸. 이게 진짜로 북쪽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만약에 보냈다면 이번에 처음 보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그걸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발견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걸 터뜨린 것인지 등등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정이죠. 북쪽에서 무인기를 뭐 이번에 처음 보냈다고 치고 이게 걸렸다 남쪽에 포착이 됐다. 그래서 공군이 출격해서 대응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전쟁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 영공에 그 무인기든 뭐든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침략 행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하던 얘기로 치면 훨씬 더 많은 보복을 가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북쪽에서 무인기를 몇 개 보냈으면 이쪽에서는 무인기를 보내면 안 되고 더 센 걸 보내야 되잖아요. 뭐 보낼 것 같아요? 전투기가 여기를 지금 격추할 게 아니고 올라갔어야죠. 전투기가 가든가 뭐 미사일이 가든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쟁입니다. 근데 좀 위험한 상황이죠. 네.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남쪽에서 세게 대응을 하고 북쪽에서 또 이제 우리 안 했다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세게 대응하면 이게 그대로 치달아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론은 국민들이 북을 욕하는 댓글이 없어요, 지금. 여론이 어때요? 100여 발을 쏴서 일부러 안 맞춘 거 아니냐, 전쟁하기 싫어서.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러면 좀 약간 고단수니까 잘하네. 잘 쏘네. 그리고 이제 무인기가 아침부터 지금 그 돌아다녔다는 거죠. 6시간 이상. 네. 그거를 못 잡냐고, 지금. 무인기인데.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제 비난, 이런 게 지금 계속 일색인 것 같아요. 근데 무인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비행기처럼 비행기, 생겼어요? 조그만 비행기. 지금 발표된 정보에 의하면 한 2m 정도. 아까 근데 진짜 무인기 있죠? 북쪽에서 운영하는 옛날에 그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방현 이런 건 커요. 그거 상당히 커요. 그 2m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2017년에 뭐 북쪽 거라고 해서 떠들썩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그 중국산 그 대충 개조한 건데 그건 북쪽에서 날려보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지금 국민들이 또 기다리는 거는 북측에서 발표 어떻게 할지. 그렇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네.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보다 지금 북측의 발표가 훨씬 더 선명하고 지금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면 더 정확한 거로 들어가는 네. 경우가 많아서. 이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의 안보 태세가 엉망이다. 이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 이 사건은 앞으로 보도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희 방송에서만 다룰 수 있는 질문들로, 황당한 질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만배 씨,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이제 출소했죠, 얼마 전에. 이 김만배 씨의 심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장동 사건의 진위 여부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 김만배 씨 말에 의하면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이런 말을 하시고 극단적 선택, 네. 자해 이런 행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김만배 씨가 근데 계속 이 검찰의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자기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요. 남욱 유동규는 넘어갔잖아요. 검찰의 네. 그 압박에. 근데 김만배 씨가 버티는 이유? 어쨌든 이분은 본인이 돈을 먹은 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처벌을 받을 거고. 왜 이렇게 굴복을 안 하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건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저도 김만배 씨의 심리를 분석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죠. 옛날에 이재명 대표를 그 공산주의자라 그랬나요? 네, 그렇죠. 공산당이라 그랬나? 돈을 자꾸 다 뺏어간다. 뺏어간다고. 수익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적대감을 표현한 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공익에 충실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린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 시를 위해서 자꾸 가져갔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제 그걸 이제 전제로 하나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양심 같은 걸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그 안 줬는데 실제로 네. 그걸 줬다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추측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혹시 그 진술을 했을 때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도 이제 가미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내가 김만배 씨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네.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김건희가 관여됐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와도 기소는커녕 수사도 한번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신문하는 도중에 결정적 사실이 밝혀졌어요.
주가 조작 일당들 사이에서 주식을 팔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뒤 단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매도 주문을 넣은 게 확인된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궁금하기보다는 다들 갑자기 왜 검사가 왜 갑자기 이런 신문을 했을까?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난 건가? 기대인가요?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이유가 뭔지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도 당연히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이 검사 이 누구지? 하나의 이 사건만으로 이 사람이 정의로운 검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적을 보여왔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면밀히 검토해야 이 척박한 검사 집단에서 제대로 된 검사가 하나 탄생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검사라는 게 밝혀진다면 뭐 옛날에 홍준표의 모래시계처럼 그건 이제 사실 사기가 좀 가까운데 네. 어쨌든 그런 어떤 국민적 기대, 예, 지지 이런 걸 획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이제 실수한 거일 수도 있고. 실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한 거야, 이거를. 네, 상황을.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일단 그냥 사실 확인만 한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다. 그 저는 사실 이제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도 네. 그래도 어쨌든 한 놈이 가면 그 다음 검사들이 또 그 다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검사 집단 전체가 다 개판이라는 사실은 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너무 괜찮은 분들도 속상하거든요. 있죠. 다는 아니고 거의 다. 거의 다. 그럼 거의 다 다음 뭐지? 그 조금의 희망을 걸어야겠네. 아니 뭐 이문정 검사님도 있고. 이문정 검사님. 뭐 몇 네. 명 있잖아요. 힘내십시오. 우리 그 안에 계시는 검사님들. 제대로 된 검사들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절대다수라 그러면 그건 이제 나쁜 놈이 많고 그 분위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서열 집단이니까 네. 이제 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머리 받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제가 이 두 질문을 이제 가져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구랑 이제 지인이랑 얘기하다가 아니 김만배는 왜 이 검찰의 압박에 굴복을 안 하지? 이거랑 저 검사는 미쳤나? 왜 갑자기 김건희 증언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네. 의심을 하는 지금 상황.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 시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악영향은 뭐가 있을까? 심리에 좀 이런 궁금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독재를 일별해 보면 옛날에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경찰 독재라고 봐야 되겠죠. 경찰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치 깡패 집단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독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박정희 정권 때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그때 이제 최고의 힘을 가졌던 건 이제 보안사라든가 이런 이제 정보기관.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이 장악했던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제 독재를 했죠. 그러다가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공공연한 폭력을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대체로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은 옛날 같은 노골적인 포갑 수단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향은 좀 퇴조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심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게 뭐냐면 쉽게 하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몽둥이를 팬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뭐 시킬 거 있으면 몽둥이를 막 때려가면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그건 안 해. 노골적인 폭력은 안 쓰는데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뭘 불안하게 만드냐 하면 생계. 그러니까 제가 생존불안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들 어렵게 겨우겨우 살게 만들어 놔가지고 생존불안을 겪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안 들으면 너 굶어 죽을 거야. 너는 그런 문제에 너 끝장이야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때리진 않겠지만 넌 어디서 밥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불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존중 불안이라든가 이런 불안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이런 건 별로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극복했죠, 싸워서. 근데 이제 뭐가 무섭냐? 밥줄 끊기는 거. 그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이게 무서워서 쩔쩔매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독재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폭력적 방식이 아닌 심리적 방식 또는 뭐 정신적 방식을 사용하는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접어들었는데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검찰 독재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동안
경찰, 그다음에 군부, 정보기관으로 갔던 게 검찰로 넘어간 거죠. 사법기관. 그래서 이제 검찰 독재 혹은 뭐 이제 사법 독재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구시대적인 회귀잖아요. 구시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게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 생존 불안이 극심하고 불안으로 통치하는 시절에 이것까지 지금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생존 불안 같은 거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고소고발장 날라올까 봐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시절이 된 거죠. 그렇죠. 압수수색들이 닥칠까 봐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 노골적인 방식과 그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방식, 비노골적인 방식, 비폭력적인 방식이 결합된 이 중에 이제 독재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런 데서 오는 불안이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수준이 유례 없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OECD 회원국 중에서. 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행태를 인해서 국민들의 이 국가사법기관, 국가기관과 특히 이제 사법기관에 대한 검찰과 저는 이 재판부도 굉장히 싫거든요. 그렇죠.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동네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에게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래도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를 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심판받으면 물론 그때도 뭐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같이 그야말로 대놓고 이런 독재를 하는 사법기관이 독재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기대도 좀 있었고. 괜찮은 판사들도 있었고 검사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주 정말 보면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AI가 판사로 만들고 판사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검사 판사를 다 AI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하는 걸로. 누가 뭐 댓글 저번에 말씀하신 누가 댓글 달았던데 그 AI도 문제가 많다고. 근데 문제 많은데 지금 검사보다 이거보단 나아요. 낫다는 거지. 지금 판결과 지금 검사보다 낫죠. 검사 판사보다 나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국민들은 어느 것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그 통제를 네. 불신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마지막 아수라지 안전장치 같은 것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는 만약에 정권을 바꿨다 그러면 싹 갈아엎자 쪽으로 가겠죠. 뭐 이제 옛날처럼 뭐 일부만 고치자가 아니라 바꿔서는 안 그냥 된다. 판을 그냥 싹 갈아엎자. 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흥미진진해졌어.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해야 될 기관이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뭐 삼촌이 엄마 노릇 못한다고 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진짜로 해야 될 때가 완전 부패했으니까 그렇죠. 완전 믿을 곳이 네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는 드라마 봐도 뭐 정의로운 검사가 나오면 막 반발심이 생긴다니까. 지금 이 사태죠. 지금 도이치모토스 가조장 이 검사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정의로워? 작가가 시대를 모르네.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은 그래 멋있는 검사들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생계형 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되게 삶에 치이고 막 이렇게. 요즘엔 정의로운 검사 보면 막 그 화나요. 저 거짓말이다. 맞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것도 뭐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검찰 독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국민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소위 한국 엘리트층 소위 엘리트층에 대한 그 최소한의 기대 다 깨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 뭐랄까 엘리트 코스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특히 이제 검사, 판사 이런 거 되게 높게 쳐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그런 시들해서 이제 의사 쪽으로 많이 쏠리는 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검사, 판사는 쳐왔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서울대 기대 다 깨졌고. 기대 다 깨지고 그다음에 검사, 판사 같은 이 엘리트층에 대한 기대가 다 깨졌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아놈이죠. 사회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죠. 완전히 불신하고 그러니까 권력층에 대한 불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거 하나 확실히 잘했어요. 한국 극우 세력 또는 기득권층, 엘리트층이 얼마나 저열한 인간들인가, 얼마나 수준 이하의 인간들인가를 너무나 국민들한테 잘 보여줬습니다.
그 어떤 이제 기대나 희망도 갖지 않게끔 해줬어요. 전 국민의힘에 완전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네, 감사합니다. 잘 가시고 이제 저희 새 판을 짜겠습니다. 네. 아 정말 싹 갈아엎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국힘당 의원들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폐륜 망언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다들 진짜 막 혀를 차셨을 것 같아요. 권성동, 세월호의 전철을 밟지 마라. 김상훈, 이태원 시민대책위가 참사 영업을 하고 있다. 김민아, 유재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유족 발언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애미다.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다. 자신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나라고 하다 죽었냐? 라고 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분향소를 방문해서 극우 유튜버와 악수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짓을 하고 갔어요. 장제원은 국정조사 합의해주지 말았어야 한다. 정진석은 일부 유족이 다 유족 대표한 것 아니다. 라고 하는 등 사람의 죽음 앞에서, 특히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뭐 말하고 싶지도 않네. 읽고 나니까.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무슨 경연대회 하듯이 네. 서로 막 망언을 뱉으려고 난리예요. 네. 이게 지금 이번 주 촬영 끝나면 또 나올 겁니다. 누가 망언자라. 거의 지금 그런 수준이잖아요. 어.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작자들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 이런 망언을 잘하면 윤석열 눈에 들겠죠? 그게 목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이나 이 세력은 그야말로 윤석열의 신기경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자기 머리를 가지고 뭐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인간들이 누가 있겠어요? 뭐 그 일부 몇 명이나 있겠죠. 나머지 저희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의 코드에 맞게 행동할까? 이것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합니다,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12구 참사에 대해 갖는 태도, 이걸 그대로 반영한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49제 때 뭐 술잔 사고 네. 떡 돌리고 틀이 점등하고. 네네네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망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차마. 그러다 보니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알아서 위에 계신 분의 그 속풀이를 해준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면서 형 나 잘했지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분위기. 하여튼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네. 사람이 죽음 앞에,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이 사람들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자식이 없냐? 넌 부모도 없냐? 음. 근데 이놈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필요하면 팔아먹을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얘들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맞아요. 자기 자신도. 진짜로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사랑했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을까? 당연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네. 안 사랑할 네. 거다라는 결론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넌 자식도 없냐? 그러면 얘들은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맘이 뭔지 몰라. 자식이 돈 되면 죽일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죽음을 경건하게 대하고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과 예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것이고, 그럼 옛날에 그 독재 정권이었던 이명박이나 이런 애들은 그게 있었냐? 걔들도 없었어요. 걔들도 없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걔들도 그건 없는데 이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지는 알았어. 뇌가 있었구나. 네, 뇌가 있었지. 그 뇌가 이제 좀 작아도 작은 뇌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 거를. 그렇게 살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기를 든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정권에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계산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좀 그런 놈들도 있었지. 부끄러워하는 건 있었지 조금.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랑의 능력도 없고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진지해지는 면도 없지만
그걸 드러냈을 때 음. 사회 여론에 의해서 질타받을 때 그걸 창피해하는 정도의 어떤 마음이 그쵸,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상실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김민아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미쳤던데 사과하라고 하니까 자기 공인인 거 깜빡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인간이면 진짜로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짓을 하더라도 네. 뒤돌아서서 그 자기 신뢰가 무너지면서 오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네.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으니까. 어. 네. 이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얘들은 어느 정도 애들이냐면 막 망가진 애들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보면 저렇게까지 인간이 망가질 수 있나 하면서 막 망가지는 짓을 한 사람들 있죠. 네. 술 먹고서 완전히 이제 개가 돼서 기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기 혐오자죠. 네. 얘들은 거의 그 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자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놈들을 모아놨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이런 놈들이 여당 어. 예, 이제 지휘부라는 사실이 네.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자들과 지금 인간이 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류를 지키는 싸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늘 이제 북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8천만 결의를 또 단결시키고 있는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평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이죠. 네, 보도될 때마다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천치 바보다,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거 여전히 지금 우리 회자되는 유행어 아닙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담화가 북한의 정찰위성 시험 이후에 남측 반응에 대한 이제 담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말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놀라운 거.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는지. 이거 언어학자들이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담화문 보시면서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용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저도 느끼는데요. 항상 어휘가 굉장히 풍부해요.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었겠지만 엄청 상용어 남과 북의 느낌 아니야? 차이점이 있어요. 남과 북의 차이점. 남쪽은 외래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외래풍의 얘기들을 그쵸. 가지고 우리 온전한 한글을 쓰지 않는. 그래가지고 그 가사도 보면 한글 반 영어 반 뭐 이런 게 케이팝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언어 자체가 미국화됐습니다. 억양도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억양이 어색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70년대 한국 영화 틀면 돼요. 네. 똑같아요. 서울 사투리 같이 쓰는 그 네, 네. 말투가 있잖아. 네, 그냥 네. 되게 이상한. 네. 70년대 한국 영화 보면 지금 북쪽 억양이랑 똑같아요. 남한에서도 그런 걸 썼다 이거죠. 똑같았어요. 남쪽에서도. 억양 보세요 지금. 그 아무나 골라서. 우리가 원래 쓰던 억양을 북은 계속 쓰는 거고 남쪽은 이 억양도 미국화되면서 바뀐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뭐 촌스럽네, 어색하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미국화된 거죠. 그리고 어휘도 많이 그런 면에서는 한국 어휘가 발달되기보다는 오히려 쇠퇴하는. 그래서 영어를 더 많이 쓰고 막 섞어서 그런다면 북쪽은 이제 우리말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막 있는 말 없는 말 딱 만들어내면서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뭐 트럼프한테 욕했던 거 있잖아요. 그 늙은 늑다리. 늑다리라는 단어. 늑다리. 네, 도타들하고 뭐 이제 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 담화를 보면 걸그락지라는 이런 말 걸그락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뭔지 저- 알 것 같아, 근데 그치? 느낌을 알겠어. 이게 그 의성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적거린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걸그락질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걸그락질 같은 말. 이것도 이제 우리 새로운 어휘라고 봐야 네. 되겠고. 걸그락질. 그 다음에 또 조글조글 구겨진 체면이나 빡빡 다리미제를 보는 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라도식인데. 창자를 그냥 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우리말 어휘를 능수능란하게 잘 쓴다. 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외교적인 그 성명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개인 명의로 나서도 네. 김여정 부부장 정도 되면 탑 클래스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보통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어떤 담화라고 봐야 돼요. 네. 외교 담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외교적인 표현이 없어요. 외교적 표현이라는 건
직설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려서 하지 않습니까? 은유해서 막. 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게. 그래서 행간을 꼭 읽어야 되는, 저게 뭘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북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교적인 발언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외교란 말을 안 좋게 써요. 너 외교하냐 이래요. 어떤 의미로 쓰는 그러니까 이제 알랑알랑거리면서 말 돌리고 꽁꽁이냐, 뭐. 말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말을 돌리고 계산적으로 막 서로 굴고, 대하고 그리고 막 뺑기치고 정치질. 이렇게. 그래 정치질 우리 같은 식으로 하면 거. 정치질 같은 거. 그런 걸 북에서 뭐라 그러냐면 외교하냐 그래요. 외교하냐. 그러니까 외교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은 예전부터 보면 외교 성명서나 문서가 엄청 직선적이에요. 네. 직선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쫙쫙 쏴버려요. 직설화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외국에서는 충격을 받죠.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외교 문서로 발표하지? 아니 미국에서 이게 해석이 될까 안 될 싶어요. 것 이게 같아.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남측 사람들 우리말 쓰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전문 집단이 있어요. 해석 집단이. 이거를 네. 영어로 번역한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재밌겠다. 예전에 일본에서 북에서 너무 이제 신랄하게 이제 막 하는 거야. 쪽발이니 뭐 이런 말 써가면서 네. 일본을 그치, 까니까 난쟁이 되면 난쟁이, 정치 난쟁이, 쪽발이 뭐 이제 이러고 하니까 일본 외교부에서 당황해가지고 외교에 쓸 수 있는 품격 있는 용어를 좀 사용해달라. 우리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험악한 말을 써서 이렇게 국가 간의 그 외교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이제 북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이제 포기했죠. 저기는 항의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쓴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구어체죠. 그러니까요. 인스타에 올라온 글 같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구어체입니다. 우리는 문어체, 구어체가 구분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남쪽은.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는 문어체로 쓰죠. 그렇죠. 근데 북쪽은 이제 구어체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말. 인말, 글말 그러는데 그냥 인말 형식으로 글을 써요. 이런 성명서도 거의 인말 투로 나와요. 네. 총참모부에서 하는 발표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말을 쓴다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 나는 살다 별 걱정을 다 해주는 꼴을 본다. 이런 거 이제 완전히 우리 에세이. 이런 거 제잘거리는 놈들 제잘- 한 대 쥐어박아 그래, 주고 그렇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완전 인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인말인데 북쪽은 인말 글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체로 인말 투로 많이 씁니다.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은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화법을 쓴다. 네. 이런 어떤 간부들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살다 별 걱정을 다 해준 꼴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통속적이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진짜 들깨들은 분명 과일진데 아무리 지져도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을 모르고 왜 계속 개 짖는 소리만 내. 이런 것도 대단히 통속적이잖아요. 네. 그죠? 막 이렇게 표현을 우아하게 하려고 이런 게 없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왜 계속 똑같은 짓을 하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예, 그냥 그렇게 풀으니까 너무 이상해. 그냥 대놓고 그냥 들깨들도 아닌데 왜 자꾸 짖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통속적 대중적 화법을 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솔직해요. 아까 그거 얘기했죠. 쥐어받고 그런 게 대표적인 감정 표현이거든요. 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한 대 쥐어받고 싶다. 그런 말을 그 감정이잖아요, 자기 감정. 근데 이 외교 문서나 이런 데서는요, 감정 표현 안 합니다, 잘. 그렇죠. 굉장히 절제하죠. 그런 건조하게 쓸. 네, 공식적인 문서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건조하게 하거든요. 제잘거리는 놈들 한 대 죄봐가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뭐 이런 표현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고 또 감정 표현이다.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통일부 것들은 말에 조심해야 한다. 감정이 가득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악청을 타고 오는 주둥이에서 풍기는 구린내부터 맡게 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내용인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다 하는 것들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남쪽에 정통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네. 어떤 데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남쪽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너무 꼼꼼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네. 있어요. 하나씩 다 반박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기사를 다 봤다는 얘기고. 어.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월급이나 제대로 받고 살지 걱정스럽다. 북에서 월급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이란 말 안 쓰는데 정확하게 남쪽 실태를 알고 있는 거죠. 네. 월급 받고 그 짓 하는 돈 받고 그 짓 하냐. 그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국민이란 편도 써요. 네, 맞아요. 보면.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게 롱거리 세우고 헐뜯어도 헐뜯어야 그 국민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도 믿을 그렇죠.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밑에 나오죠. 네. 그대로 믿고 돌아가는 국민들인지. 음. 국민이란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이 국민도 북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죠. 아닙니다.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뭐니 하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국민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북에 대해서 뭘 발표할 때 인민이란 말을 쓰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쪽 사람들 인민이라고 쓰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죠. 네. 북쪽에서는 인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월급 얘기가 나오고 국민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남쪽 소식이나 사정에 상당히 정통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남쪽이 어느 정도로 정통해 있냐는 예상 행동까지 대체로 알아요. 앞으로 뭐라고 또 헐뜯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면서 또 뻔한 소리, 미상물체가 궤도에는 진입했으나 위성으로서 동작 수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느니 뭐 이따위 소리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네. 딱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뻔히 보인다. 전문가들이 이 얘기 딱 할 거 아니에요. 네, 자주 보던 표현들이죠. 네, 자주 보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예상도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할 거지. 또 뭘 물고 늘어질 수 있을까 짚어보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각 발사는 안 되고 실제 갖고 또 쏴봐야 돼.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 또 했고 이런 얘기들은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막 글을 그냥 화나서 막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얘네들 여태까지 한 짓을 쭉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뭘 하면 또 이렇게 나올 것이다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논리적 반박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 글의 특징은 신랄함입니다. 비판이 너무너무 신랄해요. 그 옛날에 제갈공명이 글로 상대방의 장수를 죽였잖아요. 누구 죽였죠? 글을 상제법 나와요. 네. 글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그걸 읽었나 상대방 장수가 읽다가 열받아서 충격받아 죽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글은 이제 쉽게 하면 전쟁 상황에서 이런 글은 그냥 적을 뒷목 잡게 하는 뒷목 거죠. 잡게 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아주 멋진 표현들을 써가면서 했죠. 근데 이 북쪽의 글들은 그 신랄한 공격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이 읽다 보면 뒷목 좀 잡게 생겼습니다. 듣고 있다가는 아무 대꾸도 못할 그냥 어버버 하다가 뒷목 다 좀 맞고. 잡게 생겼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뭐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평하는 수준과 사회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신랄한 비판. 세상이 다 괴뢰들처럼 바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진짜 굉장한 신랄한 비판이고 하도 상식 없는 말만 골라하는 족속들이기에 뭐 이런 거 진짜 들깨들 뭐 이런 표현 읽다 보면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 읽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글은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네. 읽다가 윤석열 거품이 됐어요. 윤석열 맞춤형으로 내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합니다. 미국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롱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북쪽의 어떤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볼 수 있는 북쪽의 이런 어떤 성명서가 가지는 특징 네. 이걸 조금 말씀드렸고 내용을 조금 내용적으로. 요약하자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저는 특징적인 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북쪽이 대응하는 게. 남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한미훈련을 하면 끝나고 나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군사훈련하는 내내 대응합니다. 남쪽에서 만약에 포를 쏘면 북쪽에서 바로 쏴요. 바로바로 맞대응을 해요. 근데 그게 군사훈련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군사적 대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말로도 대응이 빨라졌어요. 그 남쪽에서 무슨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말을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되게 자세히 반박하고 있죠. 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인용해서. 네.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 격하게 번져져가는 작금의 사태를 안정시킬 생각에 전념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이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더욱더 격하게 번져져 가고 있다. 즉 악화 일로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강대강 정세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반도에서 서로 대응하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 불꽃만 튀기면 전쟁이 터질 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북은. 계속 그런 위태롭게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고 있는 이유도 저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북쪽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것도 그만큼 지금 정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정세 속에서 자꾸 분노를 키우는 것이 너희들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담화를 좀 심각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앞으로 뭘 할지도 두 가지 정도는 예고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 아니냐. 이거 이제 대륙간 탄도 실제각도 발사한 다음에 바로 한 얘기죠. 실제각 발사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제 이게 우리 한반도고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올라가서 대기권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실제 각도죠. 근데 북에서 이걸 연습하려고 한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럼 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국 앞바다 정도 떨어지는 거. 혹은 조금 사거리를 짧게 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태평양에 떨어지게 하는 게 실제 각도입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거는 미국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치러오는지 통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험인지 실전인지 실제인지 알 수 모르니까 없으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여기도 위험해요. 이렇게 쏴서 여기까지 날아가잖아요. 미국에도 비상 걸려요. 이게 어디까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그 쐈을 때 미국에서 감지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험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비상 났다. 그래도 안심을 기분 하는 나쁘고 거죠. 저래도 기분 어. 나쁘고 막. 그러니까 위험하죠, 완전. 미국은 쏠 때마다 포착해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냐, 높이 어느 정도 분단 말이죠. 그리고 위험하다 좀 싶으면 비상 내립니다. 옛날에 서부공항 다 비행기 못 띄우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이제 뜨는 방향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내려와야 이렇게 쓸어 내리는 거죠. 언제 실전 발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미국과 북은 지금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각도 발사입니다. 그래서 북도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큰 위협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도는 정도의 분노를 느낄 만한 위협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고각 발사를 하는 겁니다. 고각 발사는 이렇게 아까 실제각으로 이렇게 안 하고 하늘로 끝까지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동해에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연장하면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은 대놓고 하기는 미국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하늘 위로 올려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발사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간혹 일본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 이제 실제각 발사를 한 적은 있지만 대체로 고각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고각 발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제로 쏴봐야 한다. 실제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갈지 모른다라고 시비를 거는 건데. 시비를 걸고 또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또 뭐 이제 고각 발사에서는 뭐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제 각도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런 얘기 계속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곧 해볼 그래? 거다 이거예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발사를 해도. 근데 이게 북에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남쪽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 한번 해볼게. 니네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할 말이 없어. 또. 거의 그런 급이죠. 네. 그다음에- 이게 북한의 외교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우리는 한다. 근데 니네가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하면 언젠가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앞당기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쉽게 하면 남쪽에서 계속 뭐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네. 명확하게 쏘겠다고 예고했죠. 4월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최근의 사변들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는가를 점점점. 너무 무서워. 그죠. 화 안 내고 이렇게 하면 더 무서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북쪽에서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실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제각 발사, 정찰 위성 발사 등등의 군사 행동을 우리를 자극하니까 화나게 하니까 안 봐주고 더 무섭게 하겠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거의 특징적인 것은 남쪽 국민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좀 자주- 그게 눈에 들어오네요. 자주 언급되나요? 자주가 요새 최근? 아니라 최근에 2번. 저번에 나온 그 바보천치 때 왜 이런 애들을 두고 보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야, 그쵸, 국민들이, 그쵸. 남쪽 국민들이. 근데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정 간섭적 발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북쪽은 그거 안 했습니다. 1절 여태까지. 1절 남쪽 국민들한테 너희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니 뭐 저 약간 선동을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대놓고 한 건 아니고 저번에 이렇게 자꾸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데 왜 그냥 두고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요번에도 보면 국민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 믿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국민들인지 좀 제대로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는 안 했어요. 대놓고는 안 했지만 그냥 살짝 국민들을 언급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남북 관계를 예전같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북쪽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신뢰하는가 뭐 이런 그렇지. 건가요? 그런 표현들. 그게 이제 안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국민들한테 대놓고 윤석열은 적이니까 그리고 쟤를 계속 놔두면 분명히 전쟁 터진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고 알려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남쪽 사람들한테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윤석열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전쟁 적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담화문은 우리 측 정부를 향한 담화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향한 담화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국민들 네. 읽어보고 심각성을 좀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담화문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의도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북한의 외교 방식이 우리나라가 하던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독특한데요. 북한에서 담화나 성명을 발표하면 의미가 뭘까 분석하는 소위 대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담화문에도 여러 번 언급됐죠. 지난번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대기권 진입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을 지적받으니 발끈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북한의 외교 방식의 특징과 우리의 관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관점을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외교가 틀려요. 그러니까 남쪽은 이중적으로 얘기하고 숨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은 그런 언사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냥 직선적으로 다 얘기해요. 투명하다,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네. 행간의 의미 따위 없다. 북쪽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는 말 그 자체를 분석하면 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말을 분석해야지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니 저가 있을 거니 저게 지금 쌀 달라는 신호라든지 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대화하자는 신호라든지 그거 다 틀렸잖아요. 네. 여태까지. 근데 북경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을. 그리고 말을 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남쪽의 전문가들은, 대북 전문가들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쪽한테 이런 조롱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그동안 잘못된 분석만 일관되게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북쪽은 남쪽이 발표하는 시시비비에 발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 저걸 미국으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말해야 발끈해요. 한국은 이게 안 쳐줘. 조무래기들. 네, 쪼무레기라고 안 쳐줘요. 우리만 북한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은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네. 저는 옛날에 그 천안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북쪽에서 무슨 기자회견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남쪽에서 방영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북쪽의 장교 하나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막 윽박지르는 걸 봤어요. 너희들 조사단 가면 똑바로 하라고. 놀아나지 말고. 막 이제 이렇게 윽박지르는 걸 봤는데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남쪽 군함은 우리는 치지도 않는다 그거. 신경도 안 쓴다. 그걸 뭘 우리가 그걸 가서 구태여 까겠냐. 우리한테 관심사항도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허세가 아니고 북쪽은 철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중에서 미국이 세잖아요. 네. 근데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지금까지 이거 뭐 국가 핵무력도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래서 만든 거죠. 네. 준 걸 왜 만들겠어? 그러니까 이제 북은 저기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남쪽은 그냥 그 똘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뭐 떠드는 거 갖고 별로 화를 안 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뭐라 했다. 뭐 내 책상 위에 더 큰 핵단추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나가는 거예요. 늙은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쪽에서 화끈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이 그런 점에서 보면 여태까지의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거죠. 통일부 장관인데요. 전 통일부 전. 장관인가? 다행이네. 근데 저는 이게 정세현 장관이 요즘에 분석하는 거 보면 내용이 대충 좀 분석을 맞거든요. 근데 굳이 이 표현을 한 게, 그러니까 발끈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국가보안법 안 걸리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제 느낌이. 정세현 장관이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이 남북 관계 보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엔 또 최근은 좀 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자세한 분석은 우리 새로 시작하는 김태형의 세상 읽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요 얘기 하나만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 예전에 북한 사람들의 심리? 요거 책도 쓰셨었잖아요. 네. 월북하는 심리. 월북하는 심리. 나보다 더 들어가네. 제가 팬이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설적인 이유. 직설적이에요. 그 심리 잠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민족이 원래 좀 직설적인 민족이에요. 그렇죠. 솔직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특징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과감하게 한다.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비교했었죠. 예전에. 일본 사람 좀 다르다. 음흉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 표현이 아주 과감하고 솔직한 편인데, 그런 과감한 표현과 솔직함이 불평등 관계에서는 상당 부분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치 보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그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잘리거나.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만 다 평등 관계에 갔을 때, 친한 친구 사이, 이럴 때는 아주 솔직해요. 아니면 이제 길거리에 촛불 들고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제 위계 관계가 있다, 뭐 상하 관계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솔직함이 쏙 죽죠. 근데 북쪽은 남쪽보다 다른 거는 뒤처져 있을 수 있어도 평등함은 앞서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 관계가.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뭐 공장이 있으면 지배인이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위아래가 아니에요. 이게 갑질 느낌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갑질 느낌이 아니라 갑질할 수 그런 게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지배인도 고용자, 노동자도 고용자, 국가에 의해 배치된 두 공무원이에요. 두 사람은 평등 관계예요. 전체 노동자들이 다 공무원이구나. 네, 그러네요. 네,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평등의식이 강합니다. 중국도 그게 강해요. 사회주의라서. 그래가지고 중국 가면 그런 풍경을 흔히 본다 그럽니다. 사장하고 운전기사가 서로 어깨 동무하고 담배 피고 이런 거. 그리고 중국의 비서 같은 여자들이 사장한테 막대하는 거. 그걸 보고 남쪽 사람들이 좀 문화 충격 받는다는데, 이게 사회주의 흔적이에요. 사회주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서열이라는 게. 네. 뭐 CEO와 뭐 운전기사는 따로 이렇게 굽신거리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사장 담배 한 대 줘.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은 더하지. 더 철저한 사회주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 평등성이 훨씬 강하다고. 그래서 거기는 다 우리는 평등하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호칭도 이제 다 동무, 동지 이렇게 네, 그렇게 다 부르죠. 동등하게 부르죠. 함부로 되면 큰일 나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이 한국인 특유의 이 솔직함,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 원래 솔직한데 이 솔직함이 더더욱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게 됐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잘 간직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간직하고 잘 죽지 않았다. 그렇죠.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재밌는데 이 다음 새해에는 월북하는 심리학 책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결국 선제 반격 능력을 이제 보유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일본 극우, 군국주의 세력들이 꾸준히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정상국가로 돼야 된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흐름이 이상해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신냉전을 뭐 이제 도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엄밀히 얘기하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서 죽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중국하고 한판 뜨려고 하는 네. 뭐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인데 북쪽과 이제 중국하고 한번 붙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혼자 단독으로 못 한단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했죠. 근데 사실 옛날부터 미국이 이걸 추진하긴 했었어요.
한미일 삼각동맹을 네.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아시아에서. 근데 그 당시에 왜 안 됐냐면 그래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뭐 독재자고 뭐 해도 차마 일본 놈들하고 일본한테. 같이 손잡고 북을 치는 거, 중국을 치는 거, 그 당시 중국은 빠져 없었지. 이제 북을 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용납이한테 자존심. 자기도 참아. 이승만도 이제 반일 감정이 좀 있었고, 박정희는 이제 친일파긴 한데, 거기까지 못한 거야, 참아.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요. 왜냐하면 한일협정에도 그렇게까지 저항했는데 국민들이 그러네. 국민적 저항 같은 거 생각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걸 추진하다가 이러다 해서 눈치를 봐가지고 박근혜조차 못했어요, 이걸. 그렇죠. 네, 대놓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아이, 한미일 동맹 빨리 해야 되는데, 이 한국 놈들이 이게 자꾸 말 안 듣고 70년간 버텨. 일본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딱 등장했네요. 얘는 완전 친일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이 재무장, 뭐 정상국가화, 쉽게 하면 군국주의 국가로 다시 등장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해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등장한 것이 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만 고조시킨 게 아니고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화에 그야말로 물꼬를 터준 겁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일본이 거침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한국을 어떻게 보냐 하면 동맹국가로 안 봅니다. 식민지로 봐요, 여전히. 미국에? 아니, 자기네. 자기네. 자기 식민지? 어. 그건 너무하지 않아? 얘네가 운 좋아서 독립한 거지. 여전히 그건 왜 그렇다. 그러냐면 미국의 식민지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본 식민지를 그건 왜 뭐라고요? 그러냐면 일본의 지배층은요, 옛날에 군국주의 세력이 있죠. 네.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대동아 공영권을 꿈꿨던 걔네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쵸. 교체가 안 됐어요. 우리가 후대들이. 친일파 그대로 있듯이. 그 살아있는 놈도 있고 그 아들, 손자 다 그 가문이에요. 얘들은 정권이 쉽게 하면 정치 세력 교체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 정치계는 그야말로 군국주의 후예들이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사고방식은 옛날 자기네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생각이. 돌아가고 싶다.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한국은 식민지야, 아직도. 감히 니네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엄청난 고자세를 취한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어디 네가 우리하고 동맹을 해. 한미일 동맹하면 뭐 미일은 동맹이고 너희는 우리 꼬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허락 같은 걸 받을 생각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기 정리를 하셨지만 일본이 망상에 젖어서 북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단독으로 북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한반도는 무사하고 일본하고 북쪽만 전쟁하겠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 얘기 아니죠? 여기 이 땅에서 지금. 뭔 얘기처럼 듣고 있어. 한반도가 바로 전쟁으로 들어가죠. 네. 이 일본의 반격 능력을 미국이 허가해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미국이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렇죠.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그대로 보호해서 키워준 것도 미국이죠. 왜냐하면 대소 전진기지로서 일본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공. 사회주의가 부활하는 걸 막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일본 키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국의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생각하는 거죠. 있으니까. 군사적으로도 총알바지가 필요하고 돌격대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면 빨대 꽂아서 빨아먹을 나라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신식민지 나라들이 필요한 건데 일본은 이제 그걸 알아요. 미국 애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일본 놈들이 야가서 알아. 네. 하지만 머리 조아리고 일단 군국주의 재무장까지 막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여태까지 애썼던 건데 드디어 이번 기회에 성공한 거죠. 이제 그래서 본색을 드러날 수 큰 사건입니다. 있겠네요. 일본 애들이 이거 하면 자기네 나라 안에서 가만히 자인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침략합니다. 그러려면은 반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뭐 자위대 꾸리는 것까지. 그럼요. 그것까지 인정하겠지만 왜 반격 능력을 그렇게 계속 얻으려고 하겠어요? 반격도 뭐 선제. 네, 그쵸. 상대방이 공격하면 먼저 반격한다는 건데. 네, 선제 반격 능력이죠 지금 이게. 얘네들이 지금 대만하고도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만을 기회로 중국하고도 붙을 수 있고 러시아하고는 붙을지 모르겠는데 또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일본 위쪽에. 이런 데서 얘네들이 힘을 키워서 결국엔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뺏긴 땅도 뺏고 러시아한테 뺏긴 땅도 뺏고 또 한국도 뺏겼으니까 뺏고 다시 이런 야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중국하고부터도 한국은 자동으로 전쟁 개입이고 러시아하고부터도 자동 전쟁 개입이고 북이랑부터도 자동으로 전쟁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통제, 발발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일본이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해냈느냐? 윤석열. 예, 윤석열이 해낸 거예요. 윤석열이 묵묵부답으로 일본 편을 들면서 이게 가능해진 거죠. 아, 많은 일을 진짜 8개월 만에 해내네요. 해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네.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저희가 북미 관계 뭐 이런 거 얘기까지 했는데, 한반도가 이 북미 대결과 일본의 궁극주의라면서 완전 핵참화의 공간이 돼버리는 네. 대리 전쟁도 가운데 가능한 있어요.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저는 윤석열을 왜 가만히 있느냐. 퇴진시켜야 가장 큰 이유를 이거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퇴진이 평화다 이런 구호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2, 3월 안에 큰 사변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도 그때 올 거다. 그리고 안보 위기, 이런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해서. 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끝내야 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2월부터 다시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방송 이렇게고요. 2023년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대한 주권 혁명의 해로 2022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 메일로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새해에는 윤석열 퇴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